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 진로 토크 콘서트 강연을 진행하게 될 김태성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직업은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강연의 순서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맺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10대에 했던 일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중학생 때 많이 놀았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가장 좋아하던 게임들입니다. 사실 이 게임들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처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에도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동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원킥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특구 사회다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원의 전파정보통신공학과의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게임도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대전에 만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운동기구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훌라후프는 최근에 이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고 또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Io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듈이고요. 여기 보면 배터리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게 모듈화해서 이제 여기 훌라후프에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 회전의 속도나 그 다음에 운동의 패턴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면은 인터넷망에 있는 서버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모든 그 고객이 총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고객들의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 학습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의 운동을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운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 얼마나 더 오래 하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으로 그런 알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운동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웹 솔루션입니다. 그냥 홈페이지 만든 건데 일반적인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네이버나 구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 뒤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가장 고객이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혹시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예, 유튜브 알고리즘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영상을 봤는데 의외로 자기하고 맞거나 재밌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웹 플랫폼의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혹시 그 안면인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보안 시스템 출입을 할 때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허가된 사람인지 또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격 제한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제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저희 나라는 치안이 좀 좋은 편이라 범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 가면, 거의 매일 그 은행에 보안 사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종류도 바꾸고 매일 배치도 바꾸고 그런 방식도 바꾸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또 침입하는 그런 침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사람이 있다, 사람의 얼굴이 어디에 있다 정도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점으로 나타냅니다. 이 점이 총 196개의 점으로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진 두 장을 비교하면은 컴퓨터가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특징점이라고 합니다. 특징점을 추출을 해요. 점으로 나타내면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노란 점으로 나타냈을 때 훨씬 비교하기 쉬워져요. 그 점들의 비율이나 배치를 보면 딱 봐도 다른 사람이죠. 턱이 뾰족한 사람, 턱이 둥근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긴 사람, 얼굴이 좀 작은 사람, 이렇게 해서 얼마나 유사하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도어락이죠, 그죠? 혹시 집에 이 도어락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근데 카메라 달린 사람 있어요? 얼굴 인식하는 거?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만큼 배터리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편화가 좀 많이 안 된 추세긴 한데 점점 어떤 성능이 효율이 개선이 되고 하면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공장소 보면 CCTV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CCTV를 이용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뭐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 구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혹시 이세돌이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큰 기점이었고, 구글에서는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체스도 사람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체스를 이기는 수준까지 갔는데 마지막 보루가 있었어요. 절대로 컴퓨터는 바둑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판이 가로 19, 세로 19의 그 판인데 여기에 바둑알을 넣을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깬 사건이었고요. 이때 되게 충격적이었는 게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이 1번 이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되게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후로 사람이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했는데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바둑을 사람이 AI를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줬냐면 구글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데 안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약간 따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와서 기술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약간 딱딱한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약어로는 AI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러니까 공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사람의 뇌가 있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인데 사실 인공지능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실제 사람의 뇌를 흉내내고 있어요. 뇌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그 퍼셉트론, 그 다음에 안에 그 뇌세포들, 신경망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인공지능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도 약간 바보 같은 면도 있지만 이제 완전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머신러닝?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너무 복잡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이 머신은 기계를 뜻합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 기계가 공부하는데 톱니바퀴 같은 이런 것만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도 기계예요. 네,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습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주는 거죠. 기출 문제를 아주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사진 두 종류를 줍니다. 개와 고양이를 사진을 주는데 개 100만 장, 고양이 100만 장을 주면 얘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특징점을 찾아요.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 나오니까 따분해지고 몸을 좀 뒤트는 학생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나타내면 지금 그 중학교 때 제가 그 수학을 1차 함수를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1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저도 정말 이거 노트에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차원 좌표계고 여기 직선을 긋잖아요. 이게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여기서 여기 어떤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 그래서 이 기준선보다 낮게 있는 애들은 고양이라고 하고요. 이 기준선보다 높게 있는 그 그림들은 뭐 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 선을 줬을 때 이걸 분류학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직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울기, 그 다음에 편차. 글을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악필이라서 그죠? 이게 그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줘서 어떤 편차, 어떤 기울기를 줘야 가장 잘 나누는가를 찾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지를 사람이 이렇게 정해주는 게 머신러닝인데 딥러닝은 뭐냐면 이게 차세대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점들이 요 머신러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 한 장 들어오면 고양이 사진을 잘게 쪼갭니다.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걸 여러 층으로 다시 나눠주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고양이와 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거를 얘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줍니다. 개 사진 주면은 여기 개라고 나오고요. 고양이를 주면 고양이라고 나오는데 머신러닝인 경우에는 기울기와 편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딥러닝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딥러닝이 이렇게 층이 깊다는 거거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으로 돼 있지만 이게 수천 층이 될 수도 있고 수만 층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안 돼요. 근데 얘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관적으로 아는 게 왜 아는지 모르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를 그냥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 사람의 머리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딥러닝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인공지능 전문가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머신러닝과 도대체 딥러닝이 뭐가 다릅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인공지능 학습 기술 중에 하나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머신러닝이 조금 더 세분화된 분야이긴 한데 이 머신러닝은 사람이 그 어떤 특징점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근데 딥러닝은 데이터만 엄청나게 많이 주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런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점을 얘는 우리가 사람이 정해준다. 여기는 스스로 공부한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컴퓨터가 더 빨라야 된다. 데이터가 훨씬 많아야 된다고요. 데이터가 많은 게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한 100만 건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네,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인공지능 전문가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이제 그 부족 단위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특히 농경사회에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후제보 지내는 장면인데 최근에는 이제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비가 올지 오늘도 지금 비가 왔지만 비가 언제 그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신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례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비가 그칠지, 비가 계속 올지를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100년 넘게 쌓여있던 기상 정보를 가지고 확률상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날씨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 그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 앞에 그 노루가 튀어나올지 안 튀어나올지, 노루가 튀어나왔을 때 왼쪽으로 피하는 게 나을지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나을지를 아주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다 저처럼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쪽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딱 집어서 찾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찍기가 어렵긴 한데 누가 봐도 알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이라고 아시죠? 예,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든 회사인데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하고 있는 전용 AI 연구소가 디마인드입니다. 여기서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게이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쪽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인데 13살이죠. 만으로 13세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대일 겁니다. 한 15세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나이로. 세계 유소년 체스 대회에서 나가서 2위를 했대요. 뭔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5살 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게임 개발을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군대는 안 가기 때문에 되게 그 현업에 빨리 투입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데 왜 게임 보면은 몬스터들 나오죠. 이 몬스터들이 이제 유저 플레이어를 공격을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공격하면 위협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게임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인공지능에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게임 개발을 그만두고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성공한 그 결과가 아니라 처음에 어떠한 그 관심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냐 이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선정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네, 그 화성 가겠다고 하시던 그 미국에 계신 대단한 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오픈 AI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도타2라는 게임에서 인간 프로게이머와 겨룰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게임 안에 있는 그 적이 너무 바보같이 움직이면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연구가 먼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스트라이프의 CTO입니다. CTO와 CEO의 차이점 아세요? CEO는 사장이고요. 대표이사. CTO는 기술 책임자예요. 책임자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블로그 들어가 봤거든요. 트위터에.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뭔가 자기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공대 쪽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학 쪽이 맞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면 전산 쪽, 그냥 어떤 실제 몸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은 뭐 전자 쪽, 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 AI 연구소가 있습니다. AI 리서치 랩이고요. 페이스북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SNS 업체기는 한데 인공지능에 누구보다 그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빅데이터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친구의 친구이고 친구의 친구이고 그러니까 한 4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누구와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 내 친구들, 그죠? 거기서 사람의 얼굴 인식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사진 올리면 이 누군지를 물어봐요. 그래 댓글 달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 누구와 누굴 찍은 건지 이제 페이스북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내가 누구와 친한지까지 얘가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면 그 AI만 만드나요? 또는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인공지능 전문가 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걸 될 수 있나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분석가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 목수가 아니라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설계도만 그리는 거죠.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 테스터는 시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올바로 만들어졌나 시험하는 사람, 또는 그냥 학자들, 그 다음에 판매하는 마케팅하는 사람들,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걸림돌이 되는 건 법률이죠. 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질 거냐 이거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질 거냐. 운전자는 AI 믿고 자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우리는 만들어서 팔았을 뿐인데요. 그죠? 또는 이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공사, 도대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도입이 더디는 거지. 지금의 기술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버지 운전하는 거 보시면은 운전할 때 이렇게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손을 떼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상 책임을 일단 지금 운전자한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도 똑똑해야 되지만 요 주변에 있는 신호등 있죠. 신호등과도 통신을 해야 되고요. 주변 앞차와도 통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도입 힘든 이유는 전체가 다 인공지능 차량이면은 오히려 괜찮다고 합니다. 서로 통신이 되고 양보가 되니까. 근데 사람과 인공지능이 섞여 있으면 좀 문제가 돼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복잡해요. 정말 사람들의 운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도저히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와요.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라이다 센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쓰고 있어요. 이 레이저 포인터를 지금 천장에 비추고 있거든요. 이거 보입니까? 이 레이저 특징이 뭐냐면 직진성이에요. 아주 멀리서도 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갈 때 들고 가지 말아 하잖아요. 비행기 쪽에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이용을 하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그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고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과 속도를 곱하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저 포인트를 어딘가를 쏘았을 때 거기와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점이지만 이 점을 한 바퀴 360도 회전하면 원이 되고요.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은 그 구모양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제 라이다는 차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빠르게 막 회전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행한다든지 너무 가까우면 차 멈춰요. 아시겠죠? 소리 내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써본 거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달라고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라디오를 켜줘요. 듣던 거 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틀어줘요. 처음 쓸 때는 굳이 이걸 만들어서 써야 되나 싶거든요. 근데 막상 적응돼 버리잖아요.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저는 제 차에 지금 음성인식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기는 약간 낯선데 막상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없으면 너무 불편해져요. 이게 이제 인간의 편의성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계속 편한 걸 찾기 때문에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인공지능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작곡하거나 그림 그리는 거 보셨어요? 그 수준이 예전에는 되게 어설펐는데 지금 되게 똑똑해요. 그림 그리더라도 정말 창작해서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해달라고 하면 오늘 비 오는데 차분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작곡을 해줘요.
저작권, 그러니까 기존의 표절에도 걸리지도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불평하지도 않고 만들어내요.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다 칩시다.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 음악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려는 거예요? 과연 인공지능한테 저작권을 줄 수가 있나요? 저작권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아니잖아요. 나중에 얘가 인권 달라고 나중에 할 날이 오겠죠. 그죠?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이 로봇을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을 줘야 되는지 로봇을 사서 소유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아직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 속도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률이나 제도가 이걸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글을 써주면 그 글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줘요. 영화를 만들어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하늘을 나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하면, 돌고래의 영상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도록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줘요. 이런 창작 기능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여기 중학교라서 저도 이제 중학생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진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진로 고민을 했던 것은 고등학교를 어디 갈 것이냐 정도였습니다. 그죠? 혹시 고등학교 어디 갈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생각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 더 먼 미래까지 지금은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근데 보는 게 그 사람이 한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견을 넓히라는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좀 더 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든요. 그런데 뭐 길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꼭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로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댄스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좋아했던 건 수학을 좀 좋아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거고 이제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정보컴퓨터공학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요 사이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기계라고 합시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조금 더 가까운 학과가 사실 여기 전자과가 있습니다만은 컴퓨터공학과라고 하고 사실 그 소프트웨어에 좀 더 가까우면 전산학과에 가까운데 그 중간에 있는 게 한 정보통신공학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어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 몇 군데에도 인공지능학과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저는 제가 학생 때 게임공학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게임공학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에게 맞는 학과가 그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갔지만 만약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면 한 이쯤 사이에 있어요. 자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통계학과라고 합시다. 이제 어떤 강수량이든 풍량 풍속이든 또는 이제 요즘 온난화가 심각한데 뭐 이런 것을 수집을 하든 그리고 자연을 분석하는 이런 뭐 수학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학과는 통계학을 전공해도 좋고요. 수학을 전공해도 좋아요. 전산학을 전공해도 좋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해도 좋고 심지어는 사실 이제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경영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깝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중학생 때 여러분들 겪었던 그런 기억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좀 가난했습니다. 뭐 제가 가난했던 것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겠죠. 전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되게 좀 뭔가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뭐 학원도 좀 다닐 수 없고 뭐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잘 못 사줬어요. 뭐 지금은 급식이 되지만.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매점에 가서 라면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친구들이 또 모여요. 그때 이게 사실 뭐 별건 아닌데 제 그때 어린 나이에는 열등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내가 못 살고 약간 열등감 같은 게 많이 들어서 뭔가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때 학생이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리고 그런데 강의하러 오신 분들은 돈도 벌고 있고 뭔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은 저 강사처럼 교단에 서서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우리 집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눈물을 흘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오늘이 제가 그 중학교 강단에 서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친구들은 비웃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누가 시켜준다더냐? 뭐 이렇게 비웃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때 말을 꺼내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좀 이야기 꺼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이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 개발 쪽을 하게 됐는지 백그라운드를 보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정보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취지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닌텐도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닌텐도 게임 아마 모를 거예요. 닌텐도 DS에 이게 일본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배영준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를 정말 관심 있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위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왜 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는 꼭 한번 사장이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해보니까 별건 없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쪽에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생각을 이야기로 꺼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비웃겠죠. 저도 비웃어서 뒤에서 누가 시켜준다더냐 하고 웃는 그게 있었는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동기가 추진력이 되고 결국에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연 듣다가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걸 주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하리보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할 거 없어요? 이거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하세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오전에도 제가 중학교 가서 강연 한번 하고 왔거든요. 게임에 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일단 좋습니다. 질문 받았으니까.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요? 네.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학교에 와서 좋은 이야기 자꾸 해야 되는데 저 게임하라고 하면 그죠? 지금은 제가 존보이드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네,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네. 제가 어려운 게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게임은 성취감이 별로 없는데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이걸 클리어하게 되면은 뭔가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임을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게임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숙제를 해놓고 노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일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틈틈이 게임을 해요. 왜냐하면 노는 거 반대가 일하는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열심히 놀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짬짬이 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월급이 얼마나 돼요? 월급이요? 이런 너무 개인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장무 질문이나 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매년 연봉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신입사원 연봉이 서울과 대전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차이가 예전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방에 사람 서울 올라가면 집값 때문에 그 차이가 상쇄가 되지만 물가가 높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소프트 엔지니어들의 그 연봉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요. 이제 그 소프트 인력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다는 것이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아시겠죠? 어떤 정도냐고 하면 사실 내가 그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차라리 그때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아요. 돈을 벌기로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들은 요즘은 월급을 받아요. 회사에서. 네, 그렇게 해서 직장인처럼 다녀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최근에 없어요. 한 10년간은. 네, 없습니다. 됐어요? 진짜 궁금하면 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계속 뭘 얘기해 줄 테니까. 네. 워라벨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일까 궁금해요. 아, 일하는 것과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지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근데 한국에서는 좀 아직 야근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취업을 시켰을 때 수료생들을 만나거든. 졸업생들을 만나고 하는데 야근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혹 있어요. 반면에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칼퇴근해요. 저희 회사도 칼퇴근이고요. 절대 야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비싼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력들을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딴 데 도망가 버릴까봐 아주 귀하게 대접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국에 있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좀 많이 들어와서 야근이 많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했을 때에는 진짜 그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아직도 약간 옛날 그 업무 분위기를 좀 따르다 보니까 야근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나요? 네, 선생님 이거 드릴까요? 하리보. 감사합니다. 많이 남았어요? 또 없나요? 네. 그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생각 차이게 되셨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한 대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진로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S전자를 들어갔을 때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0.00000. 내가 너무 낮아 보였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만들면 바로 사장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 첫 지역을 부산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자친구가 부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 부산에 일을 해야 되겠는데 부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때 대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면 부산 항만도시거든요.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선 해양 장비 개발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신입사원인데 이 회사를 내가 다 먹겠다라는 이런 당차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러진 않았지만 결국은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런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창업했을 때 도움 많이 됐어요. 물건을 사오는 거, 파는 거,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개발하고 납품하는 것까지 다. 네, 그거 프로세스가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더라고요. 네. 답변이 됐어요? 이거 안 주냐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네. 자, 3개 남았네요. 또 질문 하실 분 없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돼요? 혹시 수학 재밌어요? 아니요. 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다 대답했으니까 줄게요. 제일 크게 대답했어요. 앞에 오전에 교육할 때도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겠어요? 이러다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아, 좀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30살이 됐을 때 공부하는 게 늦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늦게 다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은데 안 놓으면 나중에라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영어 학원 다녔어요. 나중에도 되거든요. 수학도 나중에도 돼요. 근데 완전히 놓아버리면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는 데서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2개 남은 건 질문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시간. 네, 그래서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좋아요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쿠플인데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설문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친구들 좀 나눠. 직접 들어 넘겨주세요. 다 됐나? 혹시 뭐 볼펜 없어요? 이것도 해야 돼요.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빈칸 없이 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문지 작성하시면서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4차 산업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셔서 네,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